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기 소방관부 후보 행정법 기출해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는 전체적인 이제 총평을 간단하게 해드릴 텐데, 제가 이제 카페에도 글을 올렸지만 이제 시험이 그런 것 같아요. 실수를 하면, 한 문제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이게 합격을 하는데 치명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이제 출제되는 걸 보면 뭐 난이도가 아주 높다거나 아주 어려운 어떤 판례, 이걸 물어보지는 않고 아주 평이하고 기본적인 판례를 물어보되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행정법을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라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이제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이게 행정법에서 만점이나 한 문제 이상 틀려버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커트라인에서 치명타를 입게 되는 그런 과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요 몇 년 동안 출제되는 거 보면.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뭐 3, 4년 전만 하더라도 지문 자체에서 굉장히 좀 불완전한 문장이라든가 완성되지 않은 문장들이 출제가 돼가지고 현장에서 답을 맞출 때 꽤 이렇게 어렵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하고 문장 같은 것도 판례 문장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걸 습득하고 있다면 풀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는 이제 뭐 전체적인 평을 한번 이제 쭉 제가 이제 카페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되, 이겁니다. 이게 기본이 일단 튼튼해야 될 것이고 만점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난하게 맞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점을 맞기 위해서는 어느 한 파트가 비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좀 다 골고루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론과 강론의 비중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벌써 이제 2년 동안 강론이 2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 문제가 좀 늘었어요. 3문제가 나왔습니다. 강론에서 공물 이용에 관한 것, 조례, 공무원법 관계 문제가 3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보면 총론하고 연결해 가지고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총론적 지식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개념, 왜 이런 판례가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근거만 알고 있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더욱더 부각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만점을 목표로 가셔야 되는데, 자, 그렇게 가려면 이 지역적인 어떤 문제나 지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론의 범위가 진도가 나올 때도 그 부분들의 흐름이라든가 원리, 이게 잘 파악이 되었어야 하고, 강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론도 빈출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 영역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강론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하시되 원리 파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암기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대세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을 꾸준히 많이 해서 현장에서 실수를 하지 않은 분들이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출제가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들을 보시면 왜 그런가를 금방 알 수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자세한 해설은 제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는 정답 위주로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요 1번 같은 경우는 워낙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 기출에서 이미 여러 번 출제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법률 유보 원칙에서 일단 법률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법률에 의한 것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법률의 기본적인 걸 정한 다음에 본질상 유보설 기억나시죠? 본질적인 사안은 법률로 정하고
이 외의 사안들은 행정입법, 법규명령으로 위임이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위임을 해서 법규명령의 근거를 해가지고 행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기본권 제한에 관한 형식도 기본적인 건 법률로 정한 다음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법규명령의 근거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의 형식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우리가 워낙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큰 어려움은 없는데 이 4번 같은 경우도 좀 다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제가 문제에서도 출제를 했던 겁니다. 비과세 관행. 이게 이제 관행으로 되려면 기준이 그거죠. 이 관행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입니다.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 일반 납세자에게 이게 정당하게 받아들여졌냐,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냐, 이게 기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정 납세자가 아니라는 거, 이건 여러분 한번 출제가 됐던 것이고 반복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2번으로 가봅시다. 법률관계, 공법관계, 사법관계. 이 부분이 또 출제가 빈출되는 영역이죠. 빈출.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실 게, 우리가 이 1번처럼 일반 재산이지만 무단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이게 제재 처분입니다. 여기에 따라 납부할 의무도 제재 처분에 기한 의무이기 때문에 행정법상의 의무가 되겠죠. 강제 집행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법상의 의무다. 옳은 말입니다. 자, 3번으로 가보시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자,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이 법률상의 이 계약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사법계약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입찰계약 같은 경우도 공개 이렇게 경쟁계약이라는 차원만 다른 것이지 1대1로 계약하나 다수가 경쟁적으로 계약하나 사법계약의 성격은 그대로 띄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사법상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했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법관계죠. 이 워낙 많이 출제됐던 파트입니다. 공법관계가 아닌 사법관계이다.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여기서 이제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신고 납부를 한 거죠. 그런데 신고에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당연무효이므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제 벌써 전제가 잘못됐죠. 이게 사안에 따라서 무효냐 취소하유냐 이런 걸 이제 구별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 자체만으로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틀린 말입니다. 이게 취소 사유 같은 경우에는 취소가 되기 전에는 부당이득이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별도로 취소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신고에 하자가 있다 해서 무효다. 이렇게 단정을 못 합니다.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 같은 경우 수리가 이거죠. 수리를 요하기 때문에 신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수리라는 것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해서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수리가 되는 것이고 형태가 여러 가지예요. 통지를 기다려라, 뭐 등록이 돼야 된다 등등 행정청의 별도 행위를 뜻하는데 이때 이 신고필증 교부가 수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필증 교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압류재산 매각 절차에 따라서 영업시설 전부를 인수를 한 양수자인데 지위승계 신고하는 거죠. 워낙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수리를 하게 되면 이때 이제 양수자가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이 종전 영업자의 경우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에 의해서 허가가 취소가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수리는 종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침입적 처분이 된다. 이런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수리를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의 의견 청취 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를 미리 거쳐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불이익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4번. 사업 양도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가 있었는데, 자, 문제는 이 수리에 대상되는 양도행위가 무효예요. 그러면 수리도 무효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게 수리가 행정청의 독립적 처분이다라는 겁니다. 독립적 효력이 있는 처분이다. 우리가 방금 봤던 3번 지문처럼 허가자, 이 양도인의 허가가 취소가 되고 양수인에게 허가한다, 새롭게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다라는 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무효다면 이 독립적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죠. 항고소송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 가면 여기 양도 양수 계약 민사소송으로 물론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이 자체도 독립적 효력이 있으니까 수리처분의 무효확인 소송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민사쟁송으로 무효를 구해야 되고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신고수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틀렸죠. 이것만으로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채석 허가자 지위가 양도 양수가 됐습니다. 아직 명의 변경 수리가 되기 전인데, 자, 수리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리만 되면 허가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수인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라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리하기 전에 이 양도인에 대한 채석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양수인 입장에서도 법률상 이익이 있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가면 이 취소 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을 해줍니다.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 됩니다. 자, 4번으로 가봅시다. 이 4번 문제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 번 빈출됐던 문제들을 조합을 묶어놓은 겁니다. 제재 처분의 기준이 불형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시행규칙 별표의 처분 기준이죠. 우리 판례에 가면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 그러면 행정규칙이니까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소하는 효력이 없겠죠.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인데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였다가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유효. 자, 이 디귿번 같은 거 보세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 없이 재량 준칙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 행정규칙으로 풀자 이렇게 이제 우리 나름대로 약속을 하나 했었습니다. 판례 입장 이동하고 우리가 문제 풀 때 이거는 출발을 행정규칙으로 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이다 보니까 이걸 위반했다 해서 곧바로 그 사정만으로 위법하게 된다.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워낙 많이 출제했었고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행정규칙이 이를 정한 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때, 자, 비록 입법자가 법률로 재량권을 줬어요. 그래서 행정규칙이라도 행정청이 재량준칙을 만들었다면 이 자체가 재량청이다 보니까 법원도 그 규칙을 존중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합리성을 결했다 등의 특별한 사정 없다면 법원은 이 재량권 행사에 관한 것들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준칙 자체도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행정각부장이 정하는 특정고시가 법의 근거를 뒀습니다. 설령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이러면 벗어나버리면 법규명령으로 대외적 구속력 인정을 못하는 것이죠. 이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5번. 자, 5번은 정답으로 가보세요. 그 3번 지문에 보시면 처분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은, 자, 내부 위임입니다. 그러면 내부 위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권한의 위임이 아니죠? 권한의 이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임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할 때는 권한의 이전이 없기 때문에 위임청 명의로 권한을 행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틀렸죠? 수임기관 명의로 해야 된다. 권한의 이전이 없기 때문에 위임청 명의로 해야 되고,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 내부 위임에 불과한데 수임기관 명의로 처분을 했다면 무효로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4번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거죠. 내부 전산망에 입력만 됐지 상대방한테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판례. 자, 6번 가시죠. 선결 문제. 자, 6번 선결 문제 봅시다. 자,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선결 문제가 그거죠. 민사법원이라든가 형사법원이 자기 사건을 해결하기 전에 처분이 위법, 적법 또는 무효, 취소 사유가 될 때 어디까지 선결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입니다. 뭐 이것만 아시면 된다 그랬어요. 위법은 선결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무효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은 취소권은 없습니다. 취소권. 근데 요 1번 지문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하시는데, 나머지 지문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정답을 찾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계속 자동차를 운전을 했죠. 근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원인된 법규 위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어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그 취소 처분은 아직 취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원인된 법규 위반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으면은 이 사람은 사실은 지금 면허 취소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이 면허 취소 처분 자체 전제가 되는 게 무죄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판례가 형식적으로 취소 처분이 아직 취소가 되진 않았지만 도로교통법 규정된 요 운전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요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취소 처분이 취소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미 그 취소 처분의 원인된 범죄가 무죄로 판결났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 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4번 보세요. 이 워낙 많이 나왔죠. 대집행상의 개고 처분에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미리 개고 처분에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한다? 틀렸죠. 우리가 손해배상은 처분을 취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만 판단하면 충분히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는 민사법원이 반드시 취소할 필요 없이 위법하면 손해배상 인정 가능하다, 이렇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세요. 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해서 별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할 때 선행처분이 당연 무효이더라도 하자를 이유로 다툴 수 없다. 틀렸죠. 우리가 이 앞에 처분이 취소 사유일 때는 서로 독립적 별개 효과냐 아니면은 동일한 법적 효과냐, 이걸로 하자 승계 여부를 결정을 하겠지만, 선행 처분이 당연 무효가 돼버리면 이때는 당연 승계입니다. 뒤에 후행 처분으로 하자가 당연 승계. 자, 나머지는 우리가 많이 풀었던 거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8번으로. 자, 이 처분의 취소 철회, 분명히 행정기본법이 출제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게 이제 행정기본법의 조문이죠. 원칙적으로 처분을 취소나 철회할 때 이익 형량을 해야 되겠지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또는 위법을 알고 있었다.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익 형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취소 처리될 거라는 거 충분히 예측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아주 중요해요. 이건 또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을 했다가 직권으로 취소할 때는 이익 형량을 해줘야 됩니다. 또는 3자의 정당한 이익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소송 들어와 가지고 쟁송 취소할 때는 이 법리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이러면 고민이 하나 생겨요. 그렇다면 사정제일이나 사정판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때는 단순한 이렇게 중대한 공익이 아니라 공공복리를 이유로 공공복리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유로 이게 사정판결, 사정재결이 될 수는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공공복리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때 사정판결 사안입니다. 쟁송 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 행정청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서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를 하는 경우에 철회로 인해서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을 철회도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비교 형량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분을 취소할 때도 이익 형량, 환수를 할 때도 이익 형량, 이익 형량을 반드시 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걸 철회할 만큼의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을 때만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9번. 계획 쪽도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이런 종합계획들은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했죠. 기본계획도 처분이 아니다. 그리고 요 2번 관리처분계획은 이건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정주체는 광범위한 형성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계획을 위반하는 거 형성 재량입니다. 그런데 한계에 관한 법리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다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죠.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산업단지 개발계획상의 산업단지 안에 토지 소유자 이런 걸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이게 형성재량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계획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할 청구권이 없겠지만 이 산업단지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때는 청구권을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10번. 자, 이 상대방 있는 처분의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표시가 돼야죠. 상대방에게 고지가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상대방 있는 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공식적으로 고지가 안 됐다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가 되지 않은 이상 알게 됐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다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 선정대표자, 자, 이 선정대표자 1인의 행위는 전부에게 효력이 미치는데 그런데 이제 통지죠.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자, 우리 3번 많이 제가 문제로 냈던 거고 혼동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과징금 납부 명령하는데 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과징금 납부 명령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가 돼야 돼요. 적용하면 안 돼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행정절차법의 소정에 의견청취 생략사유가 존재해요. 만약에 절차법을 적용한다면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적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생략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거쳐라는 것이죠. 적용한다면 생략이지만
적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생략하지 말아라.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해서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 검토만 가지고는 신청의 의사표시를 보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 소유자에게 시정보완 명령을 구술로 고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형식 위반이죠. 이런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되는데 문서로 하지 않고 구술로 했다. 형식 위반은 우리 판례가 뭘로 간다했습니까? 무효로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단순 위법하자가 아니라 중대 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9번으로 가시죠. 11번. 이 11번 같은 경우도 정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 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가 있다면 당연히 정정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냈죠? 자, 넘어갑시다. 12번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광역시 사무소 두고 있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데 요 갑이 정보 사본 복제물의 자, 방법을 정해놨습니다. 교부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시가 갑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갑에게는 정보공개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사유를 들면서 그리고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처분을 했고 여기에 불복해서 A광역시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를 했어요. 자, 기억번 갑은 설립 목적 불문하고 정보공개 청구한다. 당연하죠. 모든 국민은 권리 능력이 있는 사단이냐, 뭐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일단 국민이기만 하면 청구권을 갖고 있어요. 설립 목적도 불문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것 자체가 법률상 이게 침해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광역시가 갑이 선택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를 한 경우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맞아요.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 방법도 청구권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공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갑이 이의 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거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건 주요해요. 이것도 사실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이의 신청을 거쳤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의 신청을 거쳤다면 이의 신청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거부 처분을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가 통지된 이때를 기준으로 이때로부터 90일 내에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의 신청 결과에 통지를 받은 날 이때로부터 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3번으로 갑시다. 행정벌. 이쪽도 워낙 우리가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정답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영업주를 처벌할 때는 이 영업주의 자기 책임이죠. 선임감독상의 과실. 이로 인한 이 처벌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다면 설령 종업원의 처벌이 종속이 안 되는 것이죠. 종업원이 처벌받지 않더라도 선임감독의 과실이 있다면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이런 논리예요.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 틀린 말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번으로 갑시다. 자, 이 문제도 워낙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들입니다. 우리 3번 잠깐 볼까요?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으로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 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 그러니까 시정명령이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과거 거 시정하고 앞으로 이게 반복될 것 같은데 하지 말아라. 가능해요. 왜? 이게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 가능하겠죠.
보니까 이러한 행위가 이후로도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자, 4번.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제재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유. 자, 일단 제재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효력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상대방한테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제재처분의 효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별도의 처분이죠. 별도의 처분으로 시기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모의고사로 몇 번 출제를 했던 지문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췄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별도의 처분으로. 자, 15번을 보시죠. 이 15번도 우리가 많이 풀었던 거예요. 자, 이 분명히 언제 한번 출제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직접 강제는 보충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에 대한 겁니까?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보충적. 그래서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이럴 때에는 직접강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입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상대방이 이행을 하면 그러면 더 이상 부과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일신전속적으로 봐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상대방의 일신전속적 의무이다. 그래서 만약 사망을 했다면 이게 상속인 기타 사람들에게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독촉 절차 없이 압류 처분을 했습니다. 절차 위반이죠. 절차 위반. 그러면 무효까지는 아니죠. 중대 명백한 하자가 되지 않는다. 맞아요. 위법한데 절차 위반으로 취소 사유가 될지언정 무효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갑시다.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워낙 많이 풀었던 거예요.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공사인데, 이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처럼 자, 이쪽이 배상주체가 된 것이죠. 여기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가해자고 이쪽은 배상주체. 그러니까 공사가 위탁받아가지고 사무를 처리할 때는 공사는 이쪽 지위예요. 배상주체, 행정주체. 여기 이제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이쪽이 공무원의 위치가 되는 것이고 공사는 배상주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인 대집행을 실시하면서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과실 같은 경우에는 이 면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민하실 게 여기가 경과실이었다면 이 가해자 임직원은 면책이 되겠지만 국가배상법 공무원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경과실이라도 공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는 배상주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한다. 배상을 하라. 이런 논리죠. 우리가 국가배상도 공무원의 고의중과실, 경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가해자 공무원이 면책되냐를 판단할 때 고의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그러나 국가나 자치단체는 배상을 해야 되죠. 똑같은 논리예요. 공사는 배상하라. 이런 논리입니다. 배상 책임을 진다. 자, 3번이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보시되 이거 한번 볼까요? 직무수행 중에 경과실로 불법행위한 공무원. 그러면 원래는 면책되죠? 면책이 되는데 이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책임지는데 공무원이 배상했으니까
이제 구상권 행사들 하겠죠. 공무원은 자신이 배상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근데 이 부분도 워낙 우리가 많이 봤던 판례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17번으로 갑시다. 가해 공무원이 경과실일 때는 면책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죠. 직무집행 관련해서 공상 입은 소방공무원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받았어요. 이후 다른 법에 따른 보상받을 수 없다. 틀렸죠. 자, 이 주의하자 그랬죠.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이중배상 금지. 그러나 배상금을 받고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때는 배상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외국인일 때 상호보증이죠.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이 배상 심의의 배상 신청은 임의적입니다. 거치한다가 틀렸죠. 배상 책임 요건인 공공의 용조물 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냐 없냐를 따지진 않아요. 국가가 소유권을 꼭 갖고 있어야 한다. 법적 관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럴 필요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시키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18번 가시죠.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나왔습니다. 자, 처음에 이 수용재결이 원처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하는 법률에서 이의신청을 거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재결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이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한해서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다투는 것이고 재결을 다툴 때는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이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이재결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자, 이 3번 좀 봅시다. 3번.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보상액을 산정하는데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의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해서 가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자 그랬어요? 이럴 때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 현재 가치, 객관적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이 제한이 공공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가해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공사업이 없었다면 그러면 제한도 없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현재 가치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제한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제한이 붙었는데 이걸 받은 상태로 하면 안 되겠죠. 이 제한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에요. 문제 푸실 때. 반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없었다면 제한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를 해줘라. 이런 논리입니다. 자, 19번으로 가봅시다. 갑이 관할 행정청 A시장에게 처분을 신청을 했고 거부 처분이 나왔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거부 처분은 다 들어가는 거죠.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심판청구서 A시장에게 제출해도 돼요. 그러니까 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위원회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시장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갑이 제기한 심판에서 A시장은 당초 거부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 추가 변경 못하죠. 똑같이 푸시면 돼요. 소송하고. 4번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재결이 있으면 갑은 재결 및 같은 처분에 대해서 다시 심판 청구를 못합니다.
자, 갑이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 라고 하면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한다. 요게 삭제가 됐다 이렇게 했죠. 우리가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은 취소 재결 아니면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고 현행법상 취소 명령 재결이 삭제되고 지금은 인정이 안 된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취소 명령은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삭제가 됐기 때문에. 자, 20번으로 가봅시다. 처분이 행정규칙에 근거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 처분은 처분이죠. 행정규칙 가지고 위법적법은 판단하지 않겠지만 처분은 처분입니다. 일반재산 대부 신청 거부. 자, 일반 신청 대부 신청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신청이 아니죠. 우리가 거부 처분이 성립하려면 처분, 공권력 행사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거부 처분의 취소송 대상되는 거부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고 적격은 상고심까지도 계속 있어야 돼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거부 처분이 취소 심판 재결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자, 취소됐죠? 재결로. 그러면 그 재결에 따라 후속 처분이 아니라 취소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맞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심판에서 거부 처분을 취소했는데 이 취소 재결의 취소를 구한다? 의미가 없죠. 일단 행정청에게 재처분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 재처분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소를 제기하라 이런 뜻이에요. 취소 재결은 상대방한테 이익을 준 건데 이걸 왜 다투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후속 처분을 다투야지 취소 재결의 취소를 구한다. 이미 인용 재결 났는데 이걸 소송으로 다툴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을 다투어야 돼요.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를 다투라. 내용상 위법도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에 포함되게 됩니다. 자, 21번입니다. 항고소송으로 제기를 해야 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다가 이송결정으로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에 항고소송으로 서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소가 제기가 된 상태죠. 그래서 처음에 소 제기한 요 시점, 이때 제소기간 여부를 판단하라 이렇게요.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서변경 시가 아니라 이미 소는 제기가 됐기 때문에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무효선언 의미 취소송, 제소기간 제한 있죠. 부작위법 확인송인데 심판을 거쳤다면 제소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처분청이 처분하면서 심판 청구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습니다. 그러면 요 기간 내 심판을 청구하면 받아주는데, 자, 이게 소송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각하가 됩니다. 제소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준수로 보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는 고시에 의한 처분은 일반 처분이죠. 일반 처분은 안날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일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알았던 날 이걸 뜻하지 않습니다.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고시에 의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자, 22번입니다. 이건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별표를 좀 쳐놓으시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징계 처분은 임용권자의 재량이죠. 예, 우리가 이 판결, 인용 판결의 기속력에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하지 말아라. 반복 금지 의무. 그리고 이 거부 처분 같은 경우에는 재처분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징계 처분이 취소가 됐어요. 징계 처분은 일단 이건 아니죠. 거부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반복 금지 이게 적용돼요.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징계 처분을 반복하지 말아라. 그런데 징계 처분이 취소가 됐다면 이 징계 처분은 임용권자의 재량이다 보니까 판결에 저촉돼서 동일한 처분을 또 하면 안 돼요. 반복 금지 의무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적용되는 것이고 이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징계 처분을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왜? 이 부분은 임용권자 재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징계 처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까 말까는 임용권자가 하는 것이고 다시 징계 처분할 때 오히려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징계 처분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은 3자에게도 효력이 있죠. 대세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 판결이 있은 후에 처분청이 재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속력에 반한다. 기속력에 반하면 이 재처분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이 무효일 때는 간접강제 대상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처분의 취소 청구에서 청구를 기각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 자, 청구를 기각했다면 이 처분은 적법으로 확정됐죠.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못하죠. 이미 적법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도 미치는 것이고 기판력에 저촉되게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사정 판결 가능합니다. 2번부터 5번까지가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고 1번은 조금 현장에서 혼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 부분이 적용되는 거지 거부 처분이 아니다 보니까 재처분 의무가 나오는 건 아니다. 이걸 기억을 해 놓으시고 징계 처분이 원칙적으로 재량 처분이다 보니까 반드시 징계를 또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징계 사유가 있다면 징계 의결 요구는 해줘야 되겠죠. 자, 공물인데 이게 이제 총론하고 관련해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 공물 같은 경우도 되게 이런 스타일로 많이 내요. 총론과 관련해서 어렵게 푸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정답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 4번 보시면 도로법상의 변상금 부과 권한은 도로부지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므로 자, 이것도 벌써 틀린 말이에요. 소유권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공물 관리권에 의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물 중에 뭐 예를 들어 소유권을 국유가 아니라도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이게 도로로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무단점유 같은 경우 이 사람에 대한 제재죠. 제재. 변상금 부과는 제재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꼭 부과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부당이득 반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제재 처분을 가할 때는 관리권에 의해서 가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국가가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변상금 부과 가능하게 됩니다. 자, 나머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번도 조금 주의를 하실 게 있긴 합니다. 여기도 먼저 뭘 하나 체크하시냐면 3번 체크하세요. 여러분들 의회가 지방의회가 어떤 기관을 만들겠다, 행정청을 새로 만들겠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건 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단체장이 합의제 기관을 설치한다. 이거는 단체장 권한이에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합의제 기관 설치관에 조례안을 발의를 했고 의결, 제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왜? 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논리가. 자, 5번을 주의를 하시는데 원래 이 기관 위임 사무 같은 경우는 단체장에게 위임된
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례가 관여를 못합니다. 이 원칙. 자, 다만 이렇게 개별법에 특별히 위임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러면 조례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어요. 법률이 조례로 위임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제정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특별히 위임을 했고 이 위임 범위 내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위임입법의 논리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치법적 사안, 자치적 사안입니다. 조례로 자치적 사안을 정할 때는 포괄위임도 가능하죠. 포괄위임이 허용되는 거지만 그런데 요 사안은 단체장 권한에 관한 것들을 개별법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일반적인 위임법의 한계가 적용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25번입니다. 공무원 관계도 이게 강론으로 범위가 잡혔지만 사실은 총론 내용에서 다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 3번에 보시면 현재 직위해제 상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새로운 직위해제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요 기존의 직위해제는 의미 없어지는 거죠. 소멸하게 됩니다. 효력 상실.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 처분은 명시적 철회되지 않는 한 소멸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게 틀린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정답 위주로 간단하게 해설을 해드렸는데 보시면 지문 중에 아주 까다로운 지문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까다로운 지문이 있더라도 나머지 지문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나와가지고 정답을 맞추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출제가 됐다. 이게 올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행정법 준비하실 때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90점 목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만점 목표로 꾸준히 계속 잊어먹지 않게끔 현장에서 잊어먹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면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